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유전달장치 1번 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이제 거의 한쪽, 양쪽 중에 이제 한쪽을 거의 다 그렸고, 여기 이제 앞에 나사부 12파이 M12에 가는 피치 1피치짜리 나사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있는 키움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KS 규격 요소로 키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2편 정도로 찍으려고 했는데 3편까지 찍어줘가지고 솔직히 내가 말을 그렇게 길게 했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좀 느낌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일단 키라는 요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KS 규격 요소 키 설명한 쪽을 안 보고 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키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키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키는 이제 운동을 이제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키의 역할이 이제 위치를 결정해주는 역할과 운동력을 전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력을 전달해주는, 즉 축이 돌면 거기에 껴져 있는 스프라킷이라든가 아니면 스퍼기어라든가 아니면 V벨트 풀리가 축이 도는 바퀴하고 똑같이 1대1로 완벽하게 매칭돼서 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즉 운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키가 사용이 됩니다. 일단 그려져 있는 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키가 그려져 있는 그 키를 이제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얘기가 말이 많아요. 뭐 어떤 강사분들 보면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딱딱 그 방향성을 좀 지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지정해 주는 방향성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방향성을 지정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방향을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이 형태가 나오면 그냥 방향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지금 이거는 키움이 파진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이죠. 요걸 똑같이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아니라 요걸 90도 돌려가지고 여기 이제 홈 깊이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게 그려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릴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제가 일반 투상으로 하잖아요. 일반 투상으로 육면도를 다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면도를 정리하면서 이제 왜 그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그때 가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그린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치수를 재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이제 치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좌우 길이 치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폭치수가 있는데, 요 높이죠 지금 여기서는. 키움의 폭치수가 있는데, 일단 폭치수는 재시는 거 아니에요. 폭치수는 재는 게 아니고 길이는 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키 쪽 설명을 할 때 시중에 파는 키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S 규격에 보면은 길이 얼마 내에서 선정해 달라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랑 또 거기에 있는 길이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시험 때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서 제공되는 평행 키에 대한 KS 규격에서 그 키의 길이가 얼마 적혀 있는 항목이 빠져 있어요, 일단. 그 항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의 길이에 대한 이제 지정이 일반 시중에서 그냥 나가서 사면 살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길이가 지정이 돼 있는 거지, 거기에 없는 길이를 키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도 거기에 없는 길이를 지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 작업자나 조립 작업자하고 싸우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아니 어차피 키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맞춰서 설계를 해주지, 왜 넌 그냥 너 편할 대로 대충 설계를 하느냐라고 해서 현장 작업자들한테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냥 어떤 쪽을 고려를 했느냐, 뭐 아니면 설계자가 이제 작업자를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그 정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키의 길이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이는 그 규격표에서 제시된 길이 외의 것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좀 작업자를 좀 배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선정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케이스 규격표에 이제 그 항목을 찾아보고 거기서 지정된 길이 범위 내에서 키의 길이를 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계자분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그걸 신경 안 쓰고 설계했다 그러면 이분은 너무 독고다이예요. 너무 현장 사람들과 융합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분.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일하려고 하는 분. 솔직히 그런 분들은 좀 재수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설계를 잘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가 좀 더 설계할 때 머리를 좀 더 쓰거나 아니면 뭔가 찾아보는 그 귀찮은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생산 작업자들이 좀 편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해오는 구매 작업자들이 편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 때는 이 길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 길이, 키의 길이는 이 문제에서 내가 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일단은 폭은 이제 케이스 규격표에 정해져 있으니까 케이스 규격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규격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케이스 규격표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축의 직경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MCB의 1피치였으니까 이 축의 직경은 이제 10이에요. 1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 폭지수는 이제 B잖아요. B인데 이제 이거 축이니까 축에 나는 키움의 폭은 B1입니다. 근데 어차피 B1이나 B2나 같은 값을 써요. 쭉 값이 같아요. 저게 다를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신경 안 쓰셨대요. B1을 보시든 B2를 보시든 같은 값이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 12파이로 결정이 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제일 뒤에 적용하는 축지름. 그렇죠? 요게 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12를 찾아야 돼요. 근데 12가 두 군데 있어요. 1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앞에 거는 뒤에 뭐가 붙냐면 초과가 붙는 거예요. 초과. 여기 써 있죠. 초과. 초과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 뭐가 붙느냐? 이하가 붙는 거예요. 즉 여기서 12 초과라고 하는 건 10이면 안 되고 12에서 단 0.1이라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축의 지름이 12.1이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딱 10이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찾는다고 하면 쭉 오면 요거죠. 4. 폭이 4다. 그러면 이제 편측으로 하면 2겠죠. 절반 나눠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셋 2. 땅,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길이는 문제에서 잰다 그랬잖아요. 길이는 문제에서 재야 되니까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에 오셔서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 길이를 재는데, 길이 재실 때는 이제 재기가 길을 어떻게 재야 되느냐. 이게 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재요. 요렇게, 이제 요 사이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잽니다. 이게 여기서 이거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문제에 그려진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요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될 거예요. 3, 5, 9, 16인데, 이렇게 재는 방법이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아래 방법을 쓰든, 이제 이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되게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 3 또는 이제 여기 5. 이거는 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는 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3으로 안 재고 이걸 2로 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이게 값이 2가 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감점 못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키홈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스퍼기어 폭 사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저 사이에만 들어오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길이가 조금 길던 짧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키의 길이를 선정할 때 L은 요걸 얘기합니다. 키의 길이는 16이에요. 요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산응용 길이도 기능사 그 답지에 보면은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중심에다가 기입을 안 해요. 중심에다 기입을 안 하고 요렇게 기입을 합니다.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요렇게 기입해도 되고 요렇게 기입해도 되는데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한 거냐면 가공하는 사람, 이 키홈을 가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한 겁니다. 왜냐면 키홈을 가공하는 사람은 요 직경을 가진 아까 4였죠. 4파이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심의 비리를 왕복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치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엔드밀의 센터가 여기서 5mm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공 툴의 기준으로 하면 센터를 가지고 치수를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면을 보고 키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키의 길이가 요 전체 길이, 요 끝에서 끝까지 4분점에서 4분점까지의 길이를 키의 길이로 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제 키의 길이를 뽑으려면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요 B 값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 더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키의 길이를 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바로 키의 길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에 있냐. 조립하는 사람 관점으로 돼 있냐, 아니면 가공하는 사람 관점으로 돼 있냐, 뭐 그런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좋아해요. 가공자 기준을 좋아해요. 요 키에서는 제가 이제 가공자 기준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혹가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저 선생님은 모든 치수 기입이 가공자 위주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필요한 것의 요소에 따라서 가공자 기준일 때가 있고 설계자 기준일 때가 있고 조립자 기준일 때가 있고 각자 그 요소마다 이게 설계자 기준이어야 되는지 조립자 기준이어야 되는지 가공자 기준이어야 되는지 그 중요도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이제 강의하는 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대부분 이 이제 CAD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공까지 같이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선반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그런 이제 가공 기능사까지 같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도면을 무조건 가공자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왜 가공자 위주로 구성을 해야지 분량이 없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치수는 가공자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도면이라고 하는 건 가공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조립하는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고 가공과 조립을 떠나서 제품이 가져야 되는 설계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공차값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공차, 중요도가 높은 치수가 가장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자를 한번 배려해 줄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자보다 조립자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면은 항상 그 기입되는 치수의 부위에 따라 이게 가공자 기준이어야 된다, 조립자 기준이어야 된다. 그런 중요도가 항상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걸 마치 무조건 가공자한테 모든 거 몰빵해야 된다. 도면을 만들 때는 그래야지 분량이 안 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억지예요. 되게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따라서 이제 설계자의 판단에서 이게 가공자가 중요하다, 조립자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요 키홈을 치수 기입할 때나 아니면 치수를 딸 때는 항상 저는 가공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키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터 거리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5mm, 12mm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옵셋 5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옵셋 12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선은 중심선이 될 거예요. 도면층에서 중심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클. 여기 중심, 여기 중간점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고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원 두 개 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원 안쪽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선은 이렇게 위아래를 다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2mm씩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미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한다. 이제 기존의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를 공부하셔가지고 어떻게 정리한다라고 걸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 왜 저렇게 그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과 형태로 왜 그렇게 정리되는지는 설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수수상을 적용하고 이제 치수기 준비를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반대쪽이죠. 이제 남은 반대쪽인데, 앞에 영상을 이제 돌려서 다시 보시면은 요 부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직경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고 여기 오일실이 있는 것도 베어링 있는 것도 다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반대로 이제 완전히 미러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이쪽도 직경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쪽 직경을 확인을 하면 여기도 이제 분명히 땅 찍어보면 이제 12가 나오고요.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짐작이고, 지금 저처럼 반드시 비슷해 보인다라고 해도 반드시 반대쪽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도 똑같아 보인다 그래도 끝에도 여기가 M1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네, 여기까지 저번에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M12가 나온 걸 확인이 되면 어차피 여기 너트 구성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스프링 로크와시라든가 평화시 구성이 똑같다라는 걸 보면 나사부의 길이는 똑같을 거다라는 것까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제 나사부가 나 있는 길이는 똑같은데 나머지 축 전체 길이가까지 똑같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저번에 쟀을 때 여기는 이제 38이 나왔었는데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38이 나왔는데 여기는 재면 38이 아니라 36이 나온다. 즉 2mm가 이쪽이 짧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대칭인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한쪽 38 쟀으니까 그냥 반대쪽도 38인 채로 그냥 냅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시트 잘못된 거예요. 대칭이 아니다. 어찌됐든 이제 기본적으로 직경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대칭이 아니어도 일단은 저는 넘겨줘요. 그래서 미러 MI 미러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 수직선은 선택되면 안 되겠죠. 수직선은 빼고 나머지 요소는 다 선택이 되게. 그리고 요 중심선도 선택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의 기준은 당연히 가운데 있는 요 직경의 이제 축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죠. DLI.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길이가 36이어야 되는데 38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2mm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때 잘못 줄이는 게 뭐냐면 여기만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mm. 이렇게 줄이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너트의 구성이랑 와셔의 구성이 양쪽이 똑같아요. 즉, 요 나사가 나 있는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고 이제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 문제에 있는 요 내부 공간. 그러니까 요 와샤 끝에서부터 요 축에 있는 단까지 요 내부 공간이 2mm가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키의 길이에요. 키의 길이가 여기도 분명히 짧을 거예요. 10이고 12고 2mm가 짧잖아요. 당연히 2mm가 짧죠. 왜냐면 이 공간 자체가 줄었을 거니까 이 공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간 자체가 21이고 19고 2mm가 이 공간 자체가 주니까는 키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스트레치 해주려면 어떻게 돼? 스트레치 해가지고 여기서 나사부 다 포함하고 키의 한쪽 끝까지 포함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잡아서 쪽으로 2mm를 스트레치로 줄여주면 전체 길이가 36으로 바뀌면서 여기 키홈의 길이도 마찬가지 10mm로 줄은 거죠. 전체 공간이 줄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중심선 트림에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얘는 중심선이니까 MA
여기서 속성 복사로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EN 랭스는 DE 증분 2mm 축이 이렇게 중심축이 살짝 삐져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일단 지금 문제 도면에 나와 있는 형태의 축은 다 그려진 거죠. 그렇죠? 이 형태의 축은 다 그려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일반 투상 그리고 이제 특수 어떤 뭐 면도를 하나 없앤다든가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얘를 정면도라고 본다면, 정면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정면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위에 이제 평면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평면도 같은 경우, 축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카피. 왜냐면 이게 완전히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위에서 본다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다르게 보이는 건 뭐다? 얘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얘가 90도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이제 길게 뻗어줄게요. 길게 뻗어주고,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요 홈이 파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안쪽이 파진 거니까 요 끝단에 있는 형상에서 가려져요.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숨은 선으로 바뀝니다. 일반 투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형상이. 이렇게 끝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이제 중심선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측면에서 원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심선도 표현하니까 여기 중심도 갖고 와요. 중심도 갖고 오고, MA.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다. 이렇게 미리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리할 때는 트림,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주면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키움이 가공되는 깊이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겠죠. 깊이를 표시해 주는데, 그 깊이 같은 경우는 문제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안 나와 있죠. 왜냐면, 키움의 깊이, 아까 이제 요 키움의, 폭, 이거를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듯이, 측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홈에 관련된 케이스 규격표를 보고 찾았잖아요. 찾았듯이, 여기에 이제 이 도면에 전혀 이 키움에 대한 깊이가 나와 있지 않다. 여기도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 깊이는 케이스 규격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 규격으로 가볼게요. 자, 케이스 규격에 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여기서 이제 요거다. 10에서 12. 왜냐면 우리 축이 10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아까는 이제 B1, B2. 둘 중에 하나 봐도 상관없, 둘 다 뭐 어떤 걸 보든 상관없다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쭉 오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이제 요번에는 이제 여기 깊이, 요 깊이를 봐야 되는데, 이 깊이는 어디서 보느냐? 축에 대한 깊이잖아요. 축에 대한 깊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축이면 요게 축이니까, 요게 요쪽으로 파져 있는 요 홈의 깊이는 뭐다? T1이다. 여기는 1의 4분점으로부터 T1만큼 깊이로 파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요? 이때는 T1, T2는 값이 달라요. 거기서 정확하게 T1을 보셔야겠죠. 4의 T1은 2.5구나. 그럼 여기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m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셋 2.5 해가지고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MA 수문선으로, 그 다음에 트림 정리를 하면 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리고, 쭉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LEN, DE, 2mm씩 돌출. 그래서 중심선을 2mm씩 위아래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키움의 깊이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2D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질적으로 요 위쪽이 이렇게 일직선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홈이 파지면서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평선이 약간 이렇게 한 단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2D를 그릴 때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표현이 2D 도면을 볼 때는 오히려 형상을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2D를 그릴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3D CAD의 기능이 좀 딸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2D 상황에서 좀 약간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표현해 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이 커버를 못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2D 도면을 뽑기 위한 기능으로는 3D CAD들이 이렇게 기능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3D CAD를 판매하는 리셀러들은 시대가 지났으니 그 지금 3D CAD의 형태에 맞춰서 제도법을 바꿔서 사용하기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팔고 있는 당신들 생각이고 이게 효율적으로 2D로 전개를 했을 때 2D 도면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으로 지금 3D의 방식이 오히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2D 순수한 2D 도면의 이제 핵심은 이게 진짜 실물을 2D로 바꾼 형태하고 다르게 이런 이제 나사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호 형태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약식 표현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도면이 얼마나 보기 깔끔하고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적용 못하는 건 확실하게 3D CAD의 단점이다. 근데 그거를 도면 그리는 니들이 감안하고 그냥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라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억지일 뿐이야. 그 기준에 맞출 수 있게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니들이 그냥 우리 프로그램 좀 맞춰서 써주면 안 되겠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요 반대쪽 키홈도 어차피 같은 구역이죠. M10이니까. 그래서 얘도 굳이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이거 미러 하시고요. 미러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중심선의 중간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여기 중간점과 여기 중간점은 위치가 달라요. 왜냐면 이게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요 중간점과 요 중간점은 위치가 달라요. 이 중간점은 전체 길이의 가운데고 이 중간점은 이 가운데 있는 요 요소의 중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칭을 넘길 때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요소의 중간을 기준으로 대칭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위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러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점 잡고 이제 반대쪽으로 엔터.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얘가 2mm가 마찬가지 요 끝단이 스트레치로 짧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맞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측면도. 우측면도를 그릴게요. 우측면도를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XL. 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십자를 해주고, 어차피 우측에서 봤을 때는 다 원형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해주자면, 일단 요 가장 큰 지름, 요게 먼저 보이겠죠? 서클. 자, 요렇게. 요 지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쵸? 가장 큰 지름. 요게 보이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베어링이 껴지는 요 지름. 15파이죠. 15mm. 그래서 요 지름이 하나 보이고. 자, 이렇게 따와서 그냥 해주면 돼요. 15라는 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 12죠, 12. 12도 이제 여기를 따옵니다. 여기를 따오고, 이 12의 한쪽 끝이 나사니까 이제 수나사가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나사의 접촉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수나사의 이제 요게 골지름이죠. 골지름인데, 이 골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전하게 원이 다 표현되면 안 되고, 트림 4분의 1이 잘려야 된다. 그리고 RO 로테이트로 한 10도 정도 또는 마이너스 10도 정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선은 가는 실선이다. 골지름에 해당하는 저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된다. 요게 호칭 지름이고 요게 골지름이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림에서 이제 중심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MA 이렇게 하고 이제 LEN DE 5mm 5mm래. LEN DE 2mm 2mm죠. 제가 항상 하는 건 2mm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거 뭐냐? 키옴이죠. 키옴의 깊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따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수문선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여기서 우측에서 봤을 때 수문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파져 있는 게 12파이니까 트림. 자, 여기서 요렇게 잘리겠죠, 이쪽이. 그리고 이제 요 깊이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 갖고 오면 되죠. 저거 갖고 올 때는 여기 중심에서
수직 수평 갖고 오고 XL 앵글 45도 45도 선을 하나 여기다 교차하는 데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 다 지워주고 MA 여기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 키움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터져 있는 거니까 요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 숨은 선으로 이렇게 보인다. 여기에다 이제 키 블록을 끼워 넣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V벨트 풀리라든가 아니면 스퍼 기어라든가 껴가지고 이제 동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면도, 정면도, 평면도, 그러면 우측면도. 그럼 좌측면도는? 좌측면도는 간단하죠. 얘입니다. 단지 얘를 미러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되게. 키움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이게 좌측면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면도니까 요거 밑에 저면도. 저면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가 미러로 오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키움이 위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배면도죠. 배면도는 미러. 얘가 미러로 가면 돼요. 미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반드시 미러로 가야 돼요. 그냥 카피로 오시면 안 돼. 카피를 수평에 당겨 오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배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쪽이 38이 아니라 36이 나와줘요. 그리고 이쪽이 38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미러로 넘겨주셔야 돼요. 미러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2번 부품 축의 이제 6면도, 그렇죠? 6면도가 다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6면도가 다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지금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방향만 바뀌어서 반전됐으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있을 필요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정면도랑 배면도 같은 경우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축 같은 경우는 더 줄어요. 더 줄은 게 지금 요쪽 그림만 있다고 정면도만 있다고 해서 얘가 없다고 해서 이게 원형이라는 걸 이해 못하느냐? 아니요, 이해되죠. 왜냐면 어차피 치수 기입할 때 앞에 치수 앞에다 파이 써줄 거고 가운데 중심선이 가르고 있고 누가 봐도 원형으로 구성될 거다라고 요 도면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얘하고 사이에 외부에 있는 형태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원기둥이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키움이 표현된 방법뿐인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시 다 그려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이제 도면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투상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정면도를 예로 삼느냐 아니면 이제 정면도를 뭐 예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수투상이 적용되는 그 종류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서 도면에서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항상 답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치수 기입 전에 이제 도면 정리할 때 특수상 적용해서 정리할 때 볼 거다. 자, 그럼 이제 지금 2번 부품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요걸로 끝낼 거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뭘 할 거냐? 이제 우리가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커버는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아마 안 낸 거다. 그리고 이제 뭐 하기로 했냐? 4번, 5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4번 V벨트 풀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